이번 시간에는 우리 요구사항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할 때 기본 단계가 맨 처음에 이제 요구 분석을 먼저 합니다.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게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의 실질적인 첫 번째 단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요구사항 분석이다. 이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뭔지 전부 다 쭉 들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개발 대상에 대한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들을 이제 싹 다 들을 거예요. 듣고 나서 그거를 다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이제 문서화하는 그 활동을 보고 우리가 요구사항 분석 단계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서화한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명세화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작성하는 문서가 명세서예요. 명세서. 그래서 사용자 요구사항의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조사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리고 일정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제약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단계가 우리 요구사항 분석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요구사항 분석 단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요구사항을 잘못 분석했어요. 잘못 분석하면은 잘못된 설계를 하고 잘못된 구현을 하고 잘못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이제 개발 대상, 사용자한테 이제 보여주면은,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다시 처음부터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추출해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계하거나 구현하는 그 단계보다 요구사항 분석 단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분석 기법이요. 구조적 분석 기법은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한 대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한 대가 있을 때, 이 자동차는 여러 개의 부품들을 조립해서 우리가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차에는 우리 바퀴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엔진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핸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창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짝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의자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오디오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 이 차 한 대에 전부 다 이제 들어가겠죠. 그때 바퀴 만드는 이 공정, 그리고 엔진을 만드는 공정, 핸들 만드는 공정, 이런 한 개를 보고 우리는 부품이라고 부르죠. 부품이라고 부르고 이 부품을 우리는 이제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모듈. 이런 것들을 이제 조립할 때도 순서가 있겠죠.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해서 뭐 입력하는 기능 만들고요. 따로 만들고 출력하는 거 따로 만들고 또 인쇄하는 그런 기능들도 따로 만들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내용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들도 따로 전부 다 만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전부 다 연결시켜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완성시키는 거. 그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구조적 분석 기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분석 기법은 자료의 흐름과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요구사항 분석 방법을 우리가 구조적 분석 기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전부 다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소설을 쓰듯이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형 중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빨리빨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도형 중심의 분석 도구랑 그리고 분석 절차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걸 이제 문서화, 명세서를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가 구조적 분석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주로 화양식 방법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전부 다 이제 세분화를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엔진을 하나 만든다고 해도 엔진 자체가 이제 하나의 부품이 아니잖아요. 그 엔진이라는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막 들어있잖아요. 해서 하향식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있는데 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이제 직원들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름하고 직책하고 그런 것들을 쭉쭉 나열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직도 형태로 만들면 좀 더 보기 쉽겠죠. 그런 형태로 하향식 방법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전부 다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맨 위에 뭐 사장님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부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장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원들이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전부 다 이제 하향식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분화 전부 다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분석의 중복을 전부 다 배제도 시킬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구조적 분석 기법의 도구에 보게 되면 자료 흐름도라는 것도 있고요. 자료 사전, 그리고 수단이 명세서, 개체관계도, 상태 전이도, 제어 명세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이 구조적 분석 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써놓고 이게 뭐냐 그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구조적 분석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그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구조적 분석 기법에 보게 되면 여기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도구랑 엉뚱한 도구랑 막 섞어놓고 구조적 분석 기법에 해당하는 걸 골라내라 그렇게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적 분석 기법에 도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구조적 분석 기법 중에서 첫 번째 거, 자료 흐름도라는 거요. 얘는 이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DFD라고 주로 이제 시험 문제, 영어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 자료 흐름도라는 거는 요구사항 분석에서 자료의 흐름이 됐든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 있죠. 그런 과정이 됐든 아니면 기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도형을 가지고 도형 중심으로 기술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자료 흐름도 DFD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적 분석 기법 자체가 자료의 흐름과 처리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료의 흐름과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구조적 분석 기법에 이제 이용되는 게 우리 자료 흐름도 DFD요. 이 자료 흐름도를 다른 말로 자료 흐름 그래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버블 차트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자료 흐름도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입력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제 뭔가 처리가 이루어지겠죠. 그때 이제 뭘 처리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출력하는지, 그거를 이제 나타낼 거예요. 그때 이제 만약에 처리할 때 급여를 계산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급여를 이제 계산할 때는 우리가 총 수령액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총 수령액을 먼저 계산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공제액을 제외해야 되겠죠. 공제액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수령액이 결정이 되겠죠. 그때 또 총 수령액은 또 어떻게 구해요? 총 수령액은 우리가 기본급이 따로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수당도 있겠죠. 수당 같은 것도 이제 계산해서 우리 총 수령액이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제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계산해요? 공제액은 이제 뭘 빼야 돼요? 우리 세금 빼야죠, 세금. 세금하고, 그리고 뭘 빼야 되더라? 우리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을 서로서로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서, 공제액을 전부 다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실수령액이 완성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그림 그려주는 걸 보고 우리가 자료 흐름도 DFD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때 얘는 도형 중심으로 기술한다 그랬어요. 이런 사각형이다, 동그라미다, 화살표다 해서 이런 형태로 전부 다 자료의 흐름이 됐든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 그리고 기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 흐름도에서 어떤 기호들을 쓰는지, 그 각각의 기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자료 흐름도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본 기호들이요. 그런 기본 기호들이 이렇게 있는데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이제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프로세스요. 얘는 이제 자료를 변화시키는 그 시스템의 한 부분, 처리 과정을 나타내는 그런 기호고요. 얘는 이제 처리다, 기능이다, 변환이다, 버블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화살표 모양이요. 이 화살표 모양이 자료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이제 자료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기호고요. 그 다음에 두 줄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두 줄짜리. 요 두 줄짜리가 우리 자료 저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방금 계산한 그런 데이터들을 파일로 저장할 건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건지 어디다 저장할지 그 자료 저장소를 의미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두 줄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사각형도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이제 단말을 나타내는 거.
해서 입력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출력 데이터를 이제 받겠다. 그렇게 입출력을 나타내는 게 우리 요 사각형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떻게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될 건지, 외부로 어떻게 출력할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기호들을 가지고 자료 흐름들을 그려라. 그렇게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이 각각의 기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 흐름도 기본 표기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유던티 매크로가 이제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사전이요. 자료 사전은 데이터 딕셔너리 해서 DD라고 보통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사전은 자료 흐름도에 있는 그 자료를 더 자세히 그렇게 정의하고 기록한 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 사전, DD라고 이제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는 우리 자료 흐름도에 있는 그런 자료들 있죠. 그 데이터, 그 자료를 설명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자료 사전을 우리가 데이터의 데이터,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메타데이터,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자료 사전에서 사용되는 그런 표기 기호들이요. 자, 는 표시가 이제 자료 정의할 때 이제 사용되는 거고요. 더하기 기호가 이제 자료 연결할 때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가로가 이제 우리 자료 생략할 때, 대가로가 이제 우리 자료 선택할 때, 그리고 중가로가 이제 자료를 반복해라. 그렇게 이제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별표 이렇게 두 개 찍어서 이제 우리가 주석 같은 것들, 자료의 설명 같은 것들 쓸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반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괄호로 묶어서 n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이제 n번 이상 반복해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중괄호를 이렇게 써서 지수승 형태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은 얘는 최대 n번 반복하세요.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둘 다 쓰게 되면 지금처럼 m 이상 n 이하로 반복해라.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중괄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내용들을 이제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